지은아, 남의 것 탐내면 안 돼. 그게 사람이야. 돌아가신 엄마의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무치게 들릴까요? 제 손엔 지금 묵직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살짝 열어본 틈새로 보이던 그 누런 돈 뭉치들. 당장 내일 쫓겨날 월세방 보증금이, 아니 굶고 있는 내 동생 우유 한 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저는 지금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파출소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눈 딱 감고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 17살입니다. 남들은 한창 멋부리고 친구들과 떡볶이 사 먹으며 깔깔거릴 나이. 하지만 제 손은 벌써 늙은이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김지은, 너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안 가져오면 내일은 진짜 짐 밖으로 던져버린다. 알았어? 주인집 아줌마가 현관문을 쾅 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얇은 합판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그 진동이 방구석에 웅크린 제 등까지 전해졌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단칸방.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7살짜리 동생 지수가 파들파들 떨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우리 쫓겨나? 나 추운 거 싫은데. 밖에서 자야 돼? 동생의 그 말에 가슴 안쪽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떼꾼한 눈,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목. 그 모든 게 못난 누나 탓인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걱정 마. 누나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지수야, 형광등 끄고 자고 있어. 누나 우유 돌리고 금방 올게.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나 조심해. 라고 기어 들어가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새벽 3시의 거리는 냉장고 속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무거운 우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빈속이라 그런지 자꾸만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딱 10만 원만, 아니 5만 원만 주었으면 좋겠다. 바보 같은 상상을 하며 터벅터벅 걷던 그때였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전봇대 아래 무언가 묵직한 것이 제 발길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누가 버린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끝에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질긴 가죽의 느낌. 고개를 숙여보니 고급스러운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적막강산. 홀린 듯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합니다. 그냥 서류만 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지퍼를 열었습니다. 헉!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아스팔트 위에서 펄떡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입니다. 진짜 돈입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노란 돈뭉치가 가방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 돈이면 우리 지수 살릴 수 있다. 이 돈이면 주인집 아줌마 얼굴에 돈다발을 던져줄 수 있다. 악마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가져가. 아무도 안 봤잖아. CCTV도 없는 골목이야. 이건 하늘이 너 불쌍해서 준 선물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려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냥 지퍼를 닫고 집으로 뛰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긋지긋한 가난 끝입니다. 발걸음을 집 쪽으로 돌리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점퍼 안쪽에서 차가운 쇠조각이 제 쇄골뼈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제 목에 걸어주었던 반쪽짜리 은색 펜던트.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도 없이, 돈도 없이 너만 남겨두고 가서. 엄마의 마지막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바보처럼 착하기만 했던 우리 엄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우린 떳떳하게 살자. 그 유언이, 그 마지막 당부가 이 순간 제 발목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습니다. 흐흑.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살기 싫어.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나도 그냥 나쁜 년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키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결국 저는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파출소로 향하는 100m가 100km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다시 돌아가. 미쳤어? 그 돈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렸습니다. 멈추면 다시 유혹에 질 것 같아서 미친 사람처럼 파출소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기요. 파출소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따뜻한 공기. 졸고 있던 순경 아저씨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데스크 위에 가방을 쾅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 학생, 괜찮아? 순경 아저씨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전기를 들고 소리칩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제 낡은 운동화만 바라보았습니다. 잘한 걸까요? 집에 있는 지수는 배고파서 울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려는 순간 어디 있어? 내 가방 어디 있어?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러나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할머니였습니다. 고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온 그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들어왔어요. 순경 아저씨의 말에 그 할머니가 가방을 낚아채듯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할머니는 가방을 얼굴에 비비며 통곡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저렇게 부자도 돈 잃어버리면 우는구나.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확인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매서운 눈매, 평생 남에게 지시만 하고 살아왔을 것 같은 차가운 카리스마. 저는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주었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문 앞에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할머니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낡은 점퍼 사이로 삐져나온 제 목걸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 그거 뭐야? 할머니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돈이 빈다고 도둑으로 몰까봐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멱살을 잡듯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반쪽이 찢어진 낡은 은색 펜던트. 그걸 확인한 순간 천하의 여장부 같던 할머니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건... 할머니는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덜덜 떨리는 손을 제 뺨으로 뻗었습니다. 설마 내가 수진이 딸이냐? 내가 내 딸 핏줄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년이다. 으흐흑. 아이고 내 새끼야. 파출소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그 좁은 공간. 바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터져나온 할머니의 통곡 소리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도둑 취급하며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 서슬 퍼런 눈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이 귀티나는 할머니는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매던 보물을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아니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다시 움켜쥔 사람처럼 제 낡은 점퍼 자락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훔치지 않았다고, 주워서 바로 가져왔다고, 맹세코 10원 한 장 손대지 않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왜 이러시는 걸까요? 혹시 너무 분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감히 쳐다도 못 볼 높은 분이라서 제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억울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별의별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할머니의 고개는 점점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뚝뚝 할머니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차가운 손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마치 제 살이 데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뼛속까지 사무치는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7회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귀한 대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 내 눈치를 보는 아이였고, 동네에서는 지하 새방 사는 아빠 없는 애라는 꼬리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어린 게 불쌍해서 어쩌나. 그 동정 어린 시선조차 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뉴스 재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티가 흐르는 회장님이 제 더러운 운동화 앞에 엎드려 계십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찬바람에 터서 까슬까슬한 제 뺨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 비싼 보석 반지가 낀 손가락이었지만 그 살결은 묘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열이 펄펄 끓어 끙끙 앓던 제 이마를 밤새도록 짚어주던 엄마의 약손.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웠던 제 뺨에 할머니의 체온이 닿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꾀죄죄한 거짓골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눈매가 우리 수진이랑 똑같아. 저 고집스럽게 입술 앙다문 것 좀 봐. 어쩜 이리 똑같니? 어쩜? 수진이? 그 이름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박수진.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 외할머니는 아주 훌륭하고 무서운 분이셔.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할머니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왔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날 잊으셨을 거야. 나 같은 딸은 없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차마 연락 한 번 하지 못했던 그 이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할 때 나왔던 낡은 다이어리 속에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던 어머니라는 글자. 설마, 이분이? 저기, 할머니.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 어깨를 꽉 움켜쥐셨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쏟아지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내 할미다. 못난 내 할미야. 수진이 어미야.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섞인 묘하게 그리운 살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북소리처럼 울려나오는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새벽 3시의 살을 애는 찬바람을 맞으며 혼자 떨었던 서러움. 돈가방을 줍고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며 죄책감에 떨었던 두려움. 당장 내일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들이 할머니의 뜨거운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코트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더 세게 저를 으스러져라 안으며 꺽꺽거리며 통곡을 토해내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새끼 냄새도 못 맡고.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파출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좁은 파출소가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안경 쓴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외치며 들어오다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 피도 눈물도 없다는 철의 여인 박 회장이 파출소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꾀죄죄한 소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에도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쓸어내리고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내 딸이 남기고 간 씨앗이 살아있었어. 한참을 그렇게 우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제가 부축해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비서들을 바라보는 순간 조금 전까지 눈물 범벅이 되어 오열하던 그 약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물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다시 그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등 뒤로 쓱 감추시더니 비서들을 향해 낮지만 벼락 같은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차 대기시켜. 제일 편안한 차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김 실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제 낡은 운동화와 때 묻은 점퍼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기분 나빠 저는 할머니 등 뒤로 더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눈 깔아. 네. 어디 감히 내 손녀를 그런 눈으로 봐. 눈 안 깔아?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김 실장은 물론 옆에 있던 순경 아저씨들까지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손녀요? 김 실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 내 핏줄 찾았다. 내 유일한 상속녀 찾았다고. 당장 내 변호사 불러서 서류 준비해. 내 전 재산,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녀니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둬. 할머니의 선언은 파출소 천장을 뚫을 듯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속녀라니요. 전 재산이라니요. 저는 그저 밀린 월세 30만 원 때문에 잠 못 자는 여고생일 뿐인데 어안이 벙벙해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저를 할머니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보셨습니다. 방금 전에 그 호랑이 같은 기세는 사라지고 다시 인자한, 아니 애처로운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아가, 지은이라고 했지? 이름도 예쁘구나. 배고프지? 춥지? 할머니가 입고 계시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밍크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감아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제 엄뺨을 감쌌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이제 고생 끝이다. 이 할미가 다 갚아주마. 내 어미한테 못한 것까지 내가 다 해줄게.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벅찬 감동이었을까요? 아마도 미안함이었을 겁니다.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오래 외롭게 둬서 미안하다는 말 없는 사과.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파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TV에서나 보던 검은색 리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뒷문을 열어주는데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타면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문득 집에 혼자 있을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자다가 깨서 누나를 찾으며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안 돼요. 제가 발버둥 치며 차 타기를 거부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멈칫하셨습니다. 왜 그러니? 무서워서 그러니? 아니요. 집에 지수가 있어요. 제 동생 혼자 있어요. 제 외침에 할머니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생? 수진이가 애를 또 낳았단 말이냐? 너 말고 또 있어? 네. 7살이에요. 남자예요. 지금 지하방에 혼자 자고 있어요. 겁이 많은 애라 혼자 두면 안 돼요. 제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셨습니다. 수진아, 이 독한 기집애야.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애를 둘이나 낳아 기르면서 어미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해? 내가 그렇게 무서웠니? 내가 그렇게 미웠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사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김 기사, 뭐해? 당장 차 돌려. 손녀네 집으로 간다. 내 손자놈 데리러 가야지. 네. 저기 달동네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장 가. 내 새끼가 거기서 떨고 있다잖아.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느낌, 따뜻한 히터 바람, 조용한 실내.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달동네 풍경이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얼기설기 엉킨 전깃줄,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렇게 어둡고 추운데 이 차 안은 딴 세상처럼 안락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재벌 회장님이 그 누추한 곳을 곰팡이 냄새나는 제 방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혹시라도 우리 가난한 꼴을 보고 구질구질하다며 실망해서 다시 가버리시면 어떡하죠?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에 손에 땀이 찼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계셨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할머니는 더 힘주어 저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할머니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할머니의 눈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간다. 할미가 이제 다 막아줄게. 차가 점점 가파른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걸어가야 해요. 제 말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는 비서들의 부축도 뿌리치고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로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을 디디며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앞장서셨습니다. 안내해라. 내 딸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곳으로. 녹슨 철 대문이 끼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매일 맡는 냄새라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향수 냄새 은은한 할머니 옆에 서니 이 냄새가 왠지 제 몸에서 나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깨진 유리창에는 찬 바람을 막으려 박스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좁은 마당 한 구석에는 주인 집에서 내놓은 다 탄 연탄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은 채 비틀거리며 그 좁은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싼 하이힐 굽이 깨진 시멘트 바닥 틈에 끼어 휘청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 낡은 방문 하나만을 향해 돌진하셨습니다. 할머니, 신발은 여기서 벗으셔야 해요. 턱이 높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대답도 없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가듯 들어오셨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켜자 깜빡깜빡거리던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방 안 풍경.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지도처럼 피어 있었고 벽지는 습기 때문에 누렇게 떠서 덜렁거렸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어제 저녁 우리가 먹다 남긴 퉁퉁 부른 라면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못에는 제 낡은 교복과 동생의 구멍난 내복이 빨래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솜이 다 죽어 얇디얇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내 동생 지수.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단 치마가 더러운 장판 바닥에 쓸리는 것도 모른 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방바닥을 짚으셨습니다. 차가워.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불도 안 떼고 자는 거야? 얼음장 같잖아.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기름 넣을 돈도 없고. 제 대답에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자고 있는 지수의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뼈밖에 없네. 만져지는 게 뼈밖에 없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지수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누나, 벌써 왔어?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일어난 지수는 제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낯선 할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세요? 지수의 겁먹은 물음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와락 지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가, 내 강아지, 할미다. 내가 내 할미야. 갑작스러운 포옹에 지수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지수야, 인사해. 우리 외할머니셔.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데려온 거야? 엄마도 같이 왔어? 천진난만한 지수의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 엄마 대신 할미가 왔다. 엄마가 못해준 거 할미가 다 해줄게. 미안하다, 아가. 할미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인사를 하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살 돈이 없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여 세워놓은 엄마의 증명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얼굴. 그 사진을 본 순간 할머니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사진 앞으로 기어가셨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야. 이 독한 년아. 어떻게 이 꼴을 하고 어미보다 먼저 가니. 왜? 할머니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내가 이겼어. 그냥 데리고 들어올걸.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 새끼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내버려 두고.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너를 죽였어. 할머니의 절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후회였고 자신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셨을 할머니가 곰팡이 핀 방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오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지수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 아저씨도 모두 숨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시던 할머니가 불현듯 고개를 드셨습니다.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하지만 그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구석에 놓인 퉁퉁 부른 라면 냄비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쨍그랑.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바닥에 뒹굴며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치워. 당장 치워. 내 손자 손녀 입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해. 할머니는 문 밖의 비서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김 실장, 뭐하고 있어? 당장 애들 짐 싸. 아니, 짐 쌀 것도 없다. 몸만 나가.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쳐다보기도 싫어. 네, 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 실장님이 다급하게 들어와 지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우리 어디가? 지수가 겁에 질려 저를 찾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따뜻하고 맛있는 거 많은 곳으로. 할머니가 지수의 볼을 젖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달래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 집으로 가자. 거긴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이제 다시는 춥게 안 할 거야. 저는 주섬주섬 교복과 엄마 사진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롱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가져가야 해. 먼지 쌓인 일기장을 꺼내 품에 안으려는 순간 일기장 사이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봉투 하나. 겉면에는 빗뚤뱉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편지를 집어들자 할머니가 낚아채듯 그 편지를 가져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여는 할머니.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는 엄마의 눈물 자국이 번진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불효녀 수진이에요. 오늘이 엄마 60번째 생신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멀리서 편지만 써요. 엄마, 나 엄마 원망 안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비록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만 지은이 낳고 기르면서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아프고 예쁜 거였구나. 엄마, 만약에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지은이, 우리 불쌍한 지은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엄마 닮아서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제발 내 새끼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엔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태어날게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무너지셨습니다. 수진아, 내 딸아, 밥은 먹고 다녔니? 아플 때 약은 사 먹었니? 이 바보 같은 거 사. 할머니의 눈물로 편지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눈물은 엄마에게 닿지 못한 사과였고 뒤늦게 도착한 사랑의 답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수를 양팔로 으스러져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온 힘을 다해 꽉 안으셨습니다.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귀한 아이들이다. 누구도 너희를 무시 못해. 할미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쫓기듯, 아니 탈출하듯 지옥 같던 달동네 단칸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 뼈를 깎는 추위, 참을 수 없던 배고픔, 그 모든 것이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할머니의 손은 난로처럼 따뜻했고 제 무릎에 기대 잠든 지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묵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부자 할머니 집에는 또 다른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우리 남매의 앞날처럼 어지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궐 같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화려한 샹들리에를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거짓골을 한 애들을 집안에 들이시겠다고요? 비단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 번쩍이는 보석을 휘감은 여자. 바로 저희 외숙모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저와 지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 낡은 점퍼가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것 좀 봐. 김 실장, 이 집안에 소독 좀 하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나나 했더니 외숙모는 자신의 아이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촌이 되는 두 아이를 등 뒤로 감추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가까이 오지 마. 저런 애들한테 닿으면 병균 옮아. 피부병 생긴단 말이야.
그 말에 지수가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꽉 쥐며 등 뒤로 숨었습니다. 누나, 나 냄새나? 나 어제 씻었는데. 동생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나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춥고 배고픈 단칸방이 곰팡이 냄새나는 우리 집이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닥쳐. 그때 할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으며 외숙모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셨습니다. 거지? 병균? 지금 내 손자 손녀한테 뭐라고 했냐? 아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 말은 출처도 모르는 애들을 갑자기 데려오시면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어요? 요즘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숙모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가 비웃음을 날리며 한 발짝 다가가셨습니다. 출처? 내 딸 수진이 핏줄이다. 내 새끼들이야. 내 눈이 증거고 내 가슴이 증거야. 내 눈엔 얘네가 거지로 보이냐?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으로 보인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그따위 주둥이 놀렸다간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게 될 줄 알아. 알몸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할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외숙모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자,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김 실장, 상 차려. 제일 맛있는 걸로. 내 새끼들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식당은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었고 식탁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 길고 긴 대리석 식탁 위에는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름도 모를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붉은 랍스터, 잡채, 형형색색의 전들.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배가 고팠지만 맞은편에 앉은 외숙모와 사촌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포크를 든 채 저희 남매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까지 것들이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지수가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나 고기 먹어도 돼? 저거 갈비야? 지수가 눈치를 보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7살 아이가 배고픔을 참으며 눈치를 보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다 먹어도 돼. 다 내 거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직접 큼지막한 갈비를 집어 지수의 밥그릇에 수북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해봐라. 할미가 먹여줄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 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내 거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통통한 사내아이, 제 사촌 동생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할머니, 왜 쟤한테만 줘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란 말이야. 더러운 거지가 왜 내 밥상에서 밥을 먹어. 그 아이는 포크로 식탁을 쾅쾅 내리치며 떼를 썼습니다. 엄마, 쟤네 내보내.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어. 놀란 지수가 그만 입에 넣으려던 고기를 식탁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집에 갈래? 여기 싫어. 저는 황급히 지수를 안아주며 떨어진 고기를 손으로 주워 휴지에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저도 모르게 입에 밴 사과가 튀어나왔습니다. 평생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인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쟤 좀 봐. 떨어진 걸 주워 먹네. 역시 천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니? 어머니, 보셨죠? 수준 떨어져서 같이 밥 못 먹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악 마이너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눈앞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할머니는 식탁볼을 두 손으로 잡아채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리셨습니다. 수십 개의 접시가 와장창 깨지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외숙모의 하얀 드레스에 튀고 사촌 동생의 얼굴에 잡채가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옷, 내 옷. 외숙모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할머니는 식탁 위에 올라가려는 기세로 소리치셨습니다.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터질 듯했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내 손자가 밥 먹는데 밥그릇을 건드려? 내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할머니는 깨진 접시 조각을 밟으며 외숙모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내 자식 교육은 저 따위로 시켰어? 어른이 밥을 먹여주는데 소리를 질러? 그게 내가 말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냐? 아니, 어머니. 그래도 애한테. 닥쳐. 똑바로 들어.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 그리고 내 딸 수진이의 자식들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꼬우면 나가. 당장 나가. 이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내 유산은커녕 10원 한 장도 못 받을 줄 알아. 알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어디 계속 찢어봐. 할머니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기세등등하던 사촌 동생은 울음을 뚝 그치고 겁에 질려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습니다. 외숙모는 분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유산이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바로 우리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희 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음식물을 털어주며 방금 전에 야차 같던 얼굴을 거두고 다시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놀랐지? 미안하다. 할미가 성질이 못돼 먹어서. 우리 강아지 놀랐어? 할머니는 덜덜 떨고 있는 지수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시 차려줄게. 따뜻한 밥 다시 먹자. 저런 것들 신경 쓰지 마.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심장은 쿵쿵거리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할미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너희 눈에 눈물 안 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어. 알았지? 그날 밤 저는 대리석 바닥이 아닌 푹신한 오리털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새근거리며 자는 지수의 볼에 아까 먹은 고기 덕분인지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방문 틈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저를 노려보던 외숙모의 섬뜩한 눈빛을요. 네,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다시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가짜 같아요. 그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아무나 데려온 게 분명해요. 어떻게든 쫓아내야죠. 내 아들 몫을 뺏기게 생겼는데. 외숙모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평화가 할머니의 보호막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등교하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진 길 사이로 낯익은 험상궂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집 그 단칸방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악질 사채업자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껌을 씹으며 저를 향해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김지은, 너 여기서 뭐하냐? 부잣집 들어갔다고 쌩까는 거냐? 어이구, 우리 소녀가장 출세했네. 옷대깔 봐라. 그 돈으로 우리 빚은 안 갚고 명품 옷을 사 입어. 독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습니다. 헐, 쟤 김지은 아니야? 사채 썼대? 대박. 쟤네 집 망했잖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키세요. 저 학교 가야 해요. 제가 뒷걸음질 치자 독사가 제 가방끈을 확 잡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돈 내놔. 원금에 이자까지 5천만 원. 안 그러면 너 학교 못 다녀. 확 까발려줄까?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에서 행복했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세대가 교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여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박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독사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김 실장님과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늘어섰습니다. 누구냐? 내 손녀 몸에 손 떼는 놈이. 할머니의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독사가 멈칫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당신이 얘 할미야? 잘 만났네. 얘가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 짱 마이너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손이 독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독사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하의 깡패가 노인에게 뺨을 맞고 얼어붙은 것입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미쳤나? 독사가 주먹을 들어 올리자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으악! 팔! 내 팔! 순식간에 제압당한 독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독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선글라스를 벗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외숙모를 혼낼 때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진짜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돈 얼마라고? 5천? 그래. 5천만 원.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자리에서 1억 줘라. 네. 독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이라는 말에 욕심이 번득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합의금 써라. 넌 오늘부로 전치 12주는 나올 테니까. 뭐라고? 할머니는 지팡이로 독사의 명치를 쿡 찔렀습니다. 감히 내 손녀 멱살을 잡아? 내 새끼 눈에 눈물 나게 해? 난 내 새끼 건드리는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밟아버려. 알아들어? 할머니의 신호에 경호원들이 독사를 끌고 가려는데 독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마침 문자가 도착해서 액정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을 무심코 내려다보던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발신자 사모님, 내용 학교 같죠? 확실하게 망신 줘요. 애기를 죽여놔야 제 발로 나가요. 성공하면 보너스 2배 줄게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이름 옆에 저장된 번호. 그건 너무나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제 밥상을 없게 만들었던 며느리 외숙모의 번호였습니다. 아? 할머니의 입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히 빚쟁이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 돈을 주고 사주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집에 사는 식구가 어린 조카를 내쫓기 위해 깡패를 사주하다니.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제 얼굴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지은아, 많이 놀랐지?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시고는 김 실장에게 휴대폰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거 증거 확보해. 그리고 당장 차 돌려. 회장님, 학교는요? 학교가 문제야? 집안에 쥐새끼가 들어와서 내 손녀를 물어뜯고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간다. 오늘 그년 제삿날인 줄 알아라. 차 안에서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꽉 잡고 계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가, 배신감이, 그리고 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외숙모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단지 가난해서? 냄새나서? 아니면 할머니 말대로 유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가난할 땐 돈이 없어 무서웠는데 돈이 생기니 돈 때문에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외숙모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 어머니, 벌써 오셨어. 깍! 할머니는 다짜고짜 외숙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인간이야?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 넌 오늘 내 손에 죽자. 감히 깡패를 사주해? 내 손녀 학교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리게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몰라요. 오해세요. 외숙모가 발버둥 쳤지만 할머니는 독사에게서 뺏은 휴대폰을 외숙모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래도 오해냐? 이래도 몰라? 액정에 뜬 문자 메시지를 본 외숙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겁만 줘? 어린애한테? 고작 17살 먹은 애한테 깡패를 보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외숙모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짐 싸. 당장 나가. 내 집에 너 같은 짐승은 한 마리도 못 둬.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애들 봐서라도. 외숙모가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빌었지만 할머니는 매정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애들, 그래,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너 같은 어미는 필요 없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할머니의 호통에 외숙모는 끌려나가듯 쫓겨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할미가 죄인이다. 집구석 단속도 못하고 널 또 무서운 꼴을 보게 했어. 저는 할머니 옆에 다가가
조용히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가 구해주셨잖아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등을 보니 제가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할머니를 지키려면 저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바보 같은 김지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주신 이 기회를, 이 힘을 내 가족을 지키는 데 쓰겠다고. 그리고 창밖으로 쫓겨난 외숙모가 도끼 품은 눈으로 저택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외숙모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할머니가 태블릿을 내려다보시다가 그만 손에 든 포크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화면에는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온갖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단독 재벌가 숨겨진 손녀의 충격적인 실체, 사기꾼 소녀 가장이 노인 속였다. 속보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박 회장 충격에 휩싸여, 긴급 그룹 주가 폭락, 경영권 분쟁 우려. 기사를 클릭하자 더 끔찍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빚쟁이에게 쫓기던 사진, 단칸방에서 찍힌 누추한 모습들이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 사본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족관계 불일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할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알아. 조작이야.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야. 우리 검사 결과는 99.9% 일치였잖니. 누군가 가짜 서류를 만든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할머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이 사진들의 전화, 주요 주주들의 항해,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실장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난리입니다. 진정해. 차근차근 대응하면. 그때 현관문이 와장창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조카들, 즉 친척 어른들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은 할머니의 조카이자 회사 부사장인 박성훈이었습니다. 고모,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성훈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이 가짜 손녀 때문이에요.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를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내 손녀를 내보내.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니 갑자기 비틀거리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가슴이.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119, 빨리 119. 김 실장님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으신 채 축 늘어져 계셨습니다. 친척들은 쓰러진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기회다라는 게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구급차가 할머니를 싣고 가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하지만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온몸에 줄을 매단 채 누워 계신 할머니가 얼마나 작고 약해 보이던지, 평생을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오신 분이 저 때문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쯧쯧,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돌아보니 박성훈 부사장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알아? 내일 긴급 주주총회가 열려 고모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상정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고모는 회장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지. 그래도 남아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제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떠나면 할머니가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낀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깜빡거렸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건 결국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지수만 데리고 조용히 사라질까?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중환자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는데 당신을 찾으세요. 황급히 들어가자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은아, 내 새끼, 왔구나. 할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나쁜 거예요. 제가 울먹이자 할머니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지은아, 할미 말 들어. 내일 주주총회가 열려. 알아요. 제가 떠날게요. 그럼 할머니가. 아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넌 가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내 대신 내가 가라. 주주총회에.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넌 이제 내 상속녀야. 내 집은 15%를 물려받았어. 넌 주주야.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 자리를 지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미는 못 가. 하지만 넌 갈 수 있어. 가서 그 도둑놈들한테 보여줘. 내 손녀가 누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할머니를 쓰러뜨린 그들, 저를 가짜라고 몰아간 그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그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갈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아무도 할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 엄마 닮아서 독하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싸우겠다고 다짐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준비한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소녀가장이 아닙니다. 박 회장의 손녀, 15%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주주총회장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김지은 맞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사실인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의 손녀 김지은입니다.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박성훈을 비롯한 친척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저 애가 왜 여기 있어? 보안, 저 애네 보내. 하지만 김 실장님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지은 양은 회장님으로부터 15% 지분을 승계받은 정식 주주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하셨죠?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가 가진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안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 선 교복 입은 소녀인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박성훈 부사장과 친척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린 게 어디서 말장난이야.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박성훈이 책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안, 뭐해? 당장 저 미친 애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다가오려 하자 김 실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업무방해 및 주주권리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김 실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고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라는 증거로 제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 보셨죠? 제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아까 기사에서 봤던 친자 불일치 결과지가 떴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거 봐. 가짜 맞잖아. 뻔뻔하게 어디서. 야유가 쏟아지려던 찰나 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기관 내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담당 연구원에게 3억을 주고 조작을 의뢰한 박성훈 부사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너무나 익숙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박사 알지? 무조건 불일치로 나오게 해. 0%로. 돈은 입금했으니까. 아주버님, 이번엔 확실한 거죠? 그 노인네 충격받아 쓰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먹죠. 걱정 마, 재수씨. 이번엔 완벽해. 그 거지 같은 계집애도 같이 매장해 버릴 테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성훈과 친척들에게 꽂혔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가짜라고. 박성훈이 악을 쓰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링거대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백발의 노인.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나의 할머니 박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마이크를 놓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셨지만 할머니는 제 어깨에 의지해 똑바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셨습니다. 성훈아, 고모, 내 손녀 말이 틀린 게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내가 내 유언장에 손을 대려 했다는 것도, 내 며느리랑 짜고 내 손녀를 가짜로 몰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잖아. 내가 다 들었어. 아닙니다, 고모님. 오해십니다. 박성훈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김 실장, 경찰 불러.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다 쳐넣어. 살인 미수라니요. 내가 쓰러졌을 때 119 부르는 걸 말린 게 누구였더라? 내가 죽길 바랐잖아. 그게 살인 미수가 아니고 뭐냐?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말씀에 박성우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성훈과 그 일당들은 수갑을 찬 채 줄줄이 끌려나갔습니다. 고모,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들의 비명이 멀어질 때까지 주주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할머니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 김지은 양은 제 친손녀가 맞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입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이 아이는 저보다 낫습니다. 나이만 먹고 욕심만 채우려던 저 늙은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아이를 제 후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와 마이너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벅차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우리 손녀 장하다. 할미가 너 덕분에 살았다. 그날 저녁 대저택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다른 진짜 평화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친척들도 우리를 괴롭히던 빚쟁이들도 모두 사라진 집. 넓은 식탁에는 저와 지수 그리고 할머니 셋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따뜻한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고생 많았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제 밥그릇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누나,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된대? 지수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럼 다 데려와라. 할미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할머니는 지수의 볼을 꼬집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아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럼 내 새끼들 시집 장가가는 거 다 보고 증손주 볼 때까지 끄떡없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서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행복해. 할머니랑 지수랑 우리 셋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신 어느 봄날 오후. 본부장님, 오늘 오후 일정은 전면 취소하신다고 하셨죠? 네, 김 비서님.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회장님 모시고 어디 좀 다녀와야 해서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본부장 김지은. 10년 전 빚쟁이에게 쫓겨 단칸방에서 떨던 17세 소녀 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번듯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때 그 겁먹은 눈빛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에 여전히 걸려있는 반쪽짜리 펜던트.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마치 꿈만 같습니다. 누나, 준비 다 됐어? 할머니 기다리셔.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훤칠한 키의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 지수입니다. 영양실조로 누렇게 떴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돌 뺨치게 잘생긴 얼굴에 건강미가 넘쳐 흐릅니다. 김지수, 노크 좀 하라니까. 넌 아직도 7살인 줄 아니? 에이, 누나랑 나 사이에 무슨 노크야. 빨리 가자. 할머니가 아까부터 김밥 싸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야. 지수가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립니다. 이 녀석, 어릴 때나 지금이나 누나 껌딱지인 건 변하질 않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백발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10년이라는 세월은 할머니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서슬 퍼런 철의 여인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손주 바보, 우리들의 수호천사 할머니만 계실 뿐이죠.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 늦겠다. 어서 타라.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할머니,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스레 묻자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 딸 만나러 가는 날인데 아파도 벌떡 일어나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내가 아플 틈이 어디 있니?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10년 전 쫓기듯 도망쳐 나왔던 그 어둡고 추웠던 겨울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아,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던 날. 할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파출소에서 할머니가 제 멱살 잡으시고, 아이고, 내가 미쳤었지. 그때 너 얼마나 무서웠겠니? 귀한 내 손녀를 도둑 취급하고. 할머니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때 할머니가 우시는 거 보고 사실은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지. 찢어졌지. 널 볼 때마다 수진이가 보여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린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수가 분위기를 바꾸려 짐짓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울면 안 돼요. 오늘 엄마한테 가서 웃는 모습만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자꾸 울면 엄마가 속상해해요. 그래. 우리 지수 말이 맞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울면 안 되지.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셨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추모공원. 따스한 양지 바른 곳에 엄마의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어머니 박수진, 여기 잠들다. 비석 주변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할머니가 관리인을 시켜 매일 돌보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준비해온 꽃다발과 할머니가 직접 싼 김밥, 그리고 엄마가 좋아했던 믹스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다. 할머니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오늘은 혼자 안 오고 내 보물들 데리고 왔다. 할머니는 저와 지수를 엄마 앞에 세우셨습니다. 봐라. 내 딸 지은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 내가 못다한 공부 얘가 다 하고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리고 요 녀석 지수 좀 봐라. 어릴 땐 비실비실하더니 이제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컸어. 축구한다고 뛰어다니는데 아주 날쌔기가 다람쥐 같아. 할머니의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10년 전 영정사진을 붙들고 통곡하던 그 처절한 슬픔은 이제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은이에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지수 안 굶기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엄마 말대로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복 받았나 봐요. 이렇게 좋은 할머니 만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잔디를 적셨습니다. 엄마, 거기선 안 아프지? 돈 걱정 안 하고 추운 거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지?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나 행복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푹 쉬어. 제 어깨 위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그리고 지수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수진아. 걱정 마라. 내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들 지킬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 만나러 가면 그때 우리 못다한 이야기 실컷 하자. 그때는 내가 너한테 맛있는 밥 실컷 해줄게. 미안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새모녀. 아니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한 그 자리엔 슬픔 대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지은아, 지수야. 네, 할머니. 너희들은 할미가 밉지 않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너무 늦게 찾았잖아. 너희 엄마 그렇게 고생하다 가게 하고 너희들도 그 험한 꼴 당하게 하고 난 가끔 내가 죄인 같아서. 할머니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한테 할머니는 기적이에요. 기적? 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늦게 오신 게 아니라 딱 우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와주신 거예요.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처럼요. 지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 할머니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껌 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도 가고 축구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할머니는 우리 슈퍼맨이에요. 지수가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자 할머니가 빵 터져 웃으셨습니다. 허허, 이 녀석하곤. 그래, 고맙다. 이렇게 반듯하게 커줘서 고맙고 이 못난 할미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벤치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김치 치즈. 지수가 셀카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백발의 할머니, 듬직한 청년이 된 지수, 그리고 활짝 웃는 제가 담겼습니다. 배경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우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된 우리의 행복한 순간. 이 사진은 엄마의 영정사진 옆에 나란히 놓일 것입니다. 엄마도 사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할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드셨습니다. 할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동가방을 줍고 파출소 앞에서 망설이던 그 17살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잘했어. 그때 그 선택이, 양심을 지켰던 그 순간이 너를 구했어. 조금만 더 견뎌. 곧 봄이 올 거야. 이렇게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 반드시 올 거야.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은 10년 전과 똑같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차갑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우리 가족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 불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잠든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베풀며 살겠다고. 세상의 모든 지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며 만들어갈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